Eestisse saabus veel 6 Korea liikursuurtüki K9 ehk GO. Korea masin meie talvel. Talvetingimustes täna opereerib hästi, et võrreldes mõnede liitlaste relvasüsteemidega siis me väga ei uisuta. 에스토니아가 마침내 K9으로 포병을 통일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국 K9 자주포의 추가 물량이 도착하면서 에스토니아 육군은 비로소 완벽한 화력 대응 태세를 갖추게 된 것인데요. 이번에 에스토니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인도받은 물량은 6문으로 이로써 에스토니아는 기존 보유량과 합쳐 총 36문이라는 강력한 자주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죠.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새로 도입된 K9 자주포가 우리의 장기적인 전투 대비 태세와 국가적 회복력 그리고 동맹국가의 굳건한 협력을 상징하는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이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필수적인 투자라는 비장한 메시지를 함께 덧붙였죠. 현지 여론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K9 인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이번 전력 증강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Eestisse saabus veel 6 Korea liikursuurtüki K9 ehk GO. Nüüd on suurtükiväel kokku 18 ehk pataljoni jagu sellist relva. 6 kilesse pakitud Korea liikursuurtüki Paldiski lõunasadamas meenutavad elevante. Tehnika laadimist kraanadega on Kaitsevägi varem harjutanud näiteks Scouts-pataljoni liikumisel Saksamaale. Eestisse on toodud nüüdseks 18 liikursuurtüki ehk suurtükipataljoni jagu relvi. Kuidas toimetab Korea masin meie talvel? Talvetingimustes täna opereerib hästi, et võrreldes mõnede liitlaste relvasüsteemidega siis me väga ei uisuta. Roomikutele lähevad nii-öelda kassid alla ja nii see süsteem tee peal seisab. Käivitub hästi ja seni mingisuguseid suuremaid probleeme õnneks ei ole. 러시아와 길게 맞닿아 있는 에스토니아의 북동부 국경지대는 현재 나토 동부 방위선 중에서도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최전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러시아의 제2도시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의 거리는 불과 300km 내외인데요. 이는 서울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로 군사적으로 보면 기계화 부대가 마음만 먹으면 반나절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사실상 턱 밑에 칼이 들어와 있는 것과 다름없는 위협적인 거리입니다. 그러니 에스토니아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수밖에 없죠.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에스토니아가 목표로 했던 K9 자주포 36문이라는 숫자를 빠르게 달성한 것은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이정표가 됩니다. 이 36문이 군사작전술과 현재상에서 갖는 의미가 실로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군대의 효율적인 지휘와 화력 집중을 위한 편제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서방 나토 표준으로 볼 때 자주포 36문은 정확히 2개 대대를 꽉 채우는 수량입니다. 포병의 가장 기본 단위인 한 개 포대는 자주포 6문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러한 포대가 3개 모여야 비로소 독립적인 작전 수행과 화력 지원이 가능한 한 개 대대를 이루게 되며 이러한 18문 구성의 대대를 2개 확보해 총 36문 체제를 갖추는 것을 에스토니아는 지상군 현대화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현재 에스토니아 지상군은 크게 제1보병여단과 제2보병여단이라는 2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이번에 K9 자주포 36문을 모두 확보하게 됨으로써 제1여단과 제2여단에 각각 자주포 1개 대대씩을 유기적으로 배속할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토 면적이 좁고 종심이 짧은 에스토니아의 지형적 특성상 이렇게 36문의 최신형 자주포가 전방에 촘촘히 배치되면 단위 면적당 화력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적이 국경을 넘으려는 찰나의 순간에 36문의 K9이 쏟아붓는 집중 포화는 그 어떤 부대도 버텨낼 수 없는 죽음의 비를 내리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에스토니아에 도착한 K9 조금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용 무기라면 의뢰 적용되어야 할 나토 표준의 3색 위장 도색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한국군 특유의 지렁이 도색이 그대로 칠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궤도와 차체 하부에는 흙먼지가 묻어있어 어느 정도 사용감도 있었고 차체 곳곳에는 한글로 적힌 주의사항과 부대 표식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공장에서 갓 나온 신품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이 추전방에서 약 10년 가까이 실제로 운용하던 K9A1 자주포였던 것입니다. 에스토니아가 하루라도 빨리 36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제작 시간이 걸리는 신품 대신 한국군이 쓰던 현역 장비를 바로 도입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국가 안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략무기 체계를 그것도 남이 쓰던 중고로 구매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전쟁 중 중고로 사온 무기가 노후화로 인해 작동하지 않거나 포탄이 발사되지 않는다면 곧 전선의 붕괴와 패배, 나아가 국가의 소멸을 의미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가 한국군이 10년 가까이 굴리던 물건을 웃으면서 가져갔다는 것은 한국 무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혹독한 훈련 환경을 지녔는데 아니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세일즈를 했길래 깐깐하기로 소문난 유럽 국가가 중고품을 주력 무기로 선택했을까요? 그건 바로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창정비 기술력에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로 건너간 K9은 명목상으로는 중고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와도 같습니다. 육군 종합 정비창과 제약사인 하나에로스페이스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결합된 창정비 과정을 거치며 이 자주포들은 말 그대로 환골탈태했기 때문이죠. 창정비란 단순히 고장난 곳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차량을 볼트와 너트 하나까지 완전히 분해하여 뼈대만 남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후 노후화되거나 마모된 모든 부품을 100% 신품으로 교체하고 최신 사양의 전자장비로 업그레이드하여 장비의 수명을 0으로 되돌리는 정밀한 재조립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창정비만 잘한다고 신뢰받는 게 아닌데 바로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은 명품 차체의 압도적인 내구성도 한몫했습니다. 내부 부품이나 전자장비야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어도 자주포의 뼈대가 되는 거대한 차체와 프레임은 교체할 수 없는데요. 특히 산악 지형이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여 장비에게 가혹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한반도 지형에서 10년 가까이 굴렀기에 금속의 피로도가 쌓일 법도 한데 이 중고 K9의 차체는 미세한 균열 하나 없이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특수광으로 제작된 K9의 차체는 여전히 짱짱한 강성을 자랑하며 에스토니아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는 과거 폴란드가 야심차게 개발하던 자국 저주포 크라프가 차체 균열 문제로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한국산 K9 차체를 수입해 결합하자마자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한국식 애프터 서비스와 기술 지원 시스템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에스토니아는 이번 중국 K9 도입을 결정하기 무려 5년 전부터 자국의 정비병들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창정비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매한 후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 아닌 운영국의 군대가 스스로 장비를 고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립을 돕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한국 육군과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에스토니아 정비병들에게 볼트 조이는 법부터 엔진을 드러내는 고난도 정비까지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는데요.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에스토니아는 설령 중고 제품을 도입하더라도 언제든 자신들의 손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 This is really good for us technicians, so we can get every little detail. What's the problem? We get this on the paper from Korean people, so it's really helpful for us. So it makes our job easier to do, and they will give us some tips and tricks. Today we're studying the driver's instructions panel and the driver's seat as a whole. It just looks like a car. The lessons are fun. The machine itself is very easy to learn. We all enjoy the lessons a lot. In the first few days, we learned about like the basic components externally and internally. And today we are taking a look in the inside and like taking some components apart and like getting to understand how the system works. It is powerful enough because our winters and our ground is quite difficult at some points. We have tested it in snow, in mud, in our little bit more hillier environment, and so far it's good. In short, it's basically the weapon system which is the benchmark for modern artillery for its balance of firepower, mobility and survival. Hosting the user club conveys a positive and proactive image for Estonia, and it sort of signals the expression that the Estonian Defence Forces values the one Hanwha has done this far. K9 저주포는 성능과 운용성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후속 군수 지원 측면에서도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고객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이렇게 잘 사용해주는 우리나라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진심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에너지와 좀 정신 덕분에 응대하시는 저희 팀원분들도 더 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자국의 포병 전력을 100% K9 저주포로 통일하고 나아가 한국군이 운용하던 중고 장비까지 망설임 없이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또 하나의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일화로 회자되고 있는 나토 연합훈련 다이내믹 프론트 25에서의 K9에 미친 활약이 있었는데요. 핀란드에서의 성능이 증명되자 그 인접국인 에스토니아가 결단하게 된 것이죠.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는 핀란드만이라는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이웃 국가이자 지리적 환경이 쌍둥이처럼 닮은 형제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두 나라 모두 빙하기가 남긴 거친 흔적이 역력한 지형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울창한 숲과 깊은 늪지대 그리고 수많은 호수로 뒤덮여 있죠. 특히 겨울이 찾아오면 이 숲과 늪은 영하의 혹독한 추위 속에 단단히 얼어붙거나 눈이 조금이라도 녹으면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해버리는 그야말로 기계화 부대의 무덤과도 같은 가혹한 환경으로 변합니다. 에스토니아에게 있어 핀란드의 전장 환경은 곧 자신들의 앞마당이나 다름없기에 핀란드에서 무기가 통한다면 에스토니아에서도 통한다는 공식이 성립하는데요. 바로 그 핀란드의 얼어붙은 땅에서 지난해 펼쳐진 나토 연합훈련은 K9 저주포의 진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시험대가 되었는데 특히 다이내믹 프론트 25는 자국의 자존심을 건 세계 최정상급 자주포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무기 올림픽이자 치열한 각축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던 독일의 펜저어비치 2000, 뛰어난 전략적 기동성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 그리고 북유럽의 강자 스웨덴이 자랑하는 최신의 차륜형 자주포 아처까지 모두 등판했죠. 내노라는 서방의 명품 무기들이 핀란드의 주력 자주포인 K9 무카리와 함께 설원 위에 나란히 도열했는데 웬걸 이 20일간의 훈련 기간 동안 현장에 있던 나토 고위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추위는 강철마저 얼어붙게 만들었고 복잡하고 예민한 전자장비와 유압 시스템은 극한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방 세계가 자랑하던 최첨단 자주포들이 하나둘씩 멈춰서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낙오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스웨덴이 북유럽 지형에 최적화되었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차륜형 자주포 아처는 눈 덮인 험지와 혹한을 이기지 못하고 잦은 고장과 기동 불능을 일으키며 체면을 단단히 구겼죠. 차륜형은 깊은 눈과 끈적한 진흙 구덩이에서 헛돌기 일쑤였고 정교함을 자랑하던 자동 장전 장치는 주위에 얼어붙어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하나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K9은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20일 내내 단 한 번의 고장도 단 한 번의 낙오도 없이 완벽하게 포탄을 날려보냈습니다. 궤도형 차량 특유의 강력한 접지력과 돌파력으로 얼어붙은 숲과 눈밭을 거침없이 누볐고 사격 임무가 떨어지면 지체 없이 즉각 반응하여 표적을 타격한 것이죠. 참가한 전세계 자주포 중에서 정비 소요 제로, 임무 달성률 100%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K9이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본 에스토니아 군 관계자들은 아니 독일제도 심지어 같은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제도 멈춰서는 저 얼어붙은 땅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한국산 자주포만이 멀쩡하게 살아남았다면서 감탄하였죠. 에스토니아가 K9으로 포병을 통일한 데에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 혹은 낫기가 빨라서가 아닌 실제 전장에서 가장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자주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웨덴의 아처 역시 스펙상으로는 매우 훌륭하고 세련된 무기입니다. 포장된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주행속도와 완전 자동화된 사격 시스템은 현대전에 최적화된 미래형 무기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의 거친 대자연은 바퀴 달린 아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활동 반경의 제약이었는데 빽빽하게 들어찬 침엽수림과 사람 허리 높이까지 쌓인 눈 그리고 그 아래 교묘하게 숨겨진 늪지대는 바퀴 달린 아처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결국 아처는 숲 깊숙한 곳으로의 진입을 포기해야 했고 사격을 하기 위해 집안이 단단하고 평평하며 거대한 차체를 고정할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을 찾아 헤매야만 했죠. 이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 역시 마찬가지로 겪은 치명적인 약점이었는데 현대전에서 숲속에 은폐하지 못하고 도로 인근이나 개활지에 덩그러니 노출된 자주포는 적의 드론과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되기 쉬운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오히려 없던 길을 개척하며 훈련에 임했는데요. 강력한 천마력 엔진과 튼튼한 궤도의 힘 그리고 최고의 접지력을 보장하는 동적 궤도 장력 조절 시스템 거기에 ISU 서스펜션을 탑재한 K9은 거침없이 눈 덮인 숲속을 파헤치며 나아갔고 적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오프로드까지 들어가 포신을 지켜 올렸습니다. K9이 위치한 곳은 아처보다 훨씬 더 혹독한 환경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가동률은 K9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니 뭐 말 다 했죠. 사실 핀란드의 설원은 K9이 정복한 수많은 전장 중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전세계 11개국 이상의 다양한 극한 환경에서 그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해왔습니다. 인도의 모래폭풍 가득한 사막과 산소가 희막한 히말라야 고산지대,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극지방 혹한, 호주의 붉은 황무지, 그리고 폴란드의 질퍽한 진흙탕 평원까지 K9이 가지 못하는 곳은 없었는데요. 여기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악 지형이 70%인 한반도에서 수십 년간 다져진 내구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기후와 지형인 사막, 늪지, 호수, 정글, 혹한, 혹서의 환경에서 K9은 멈추지 않고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실전 데이터는 그 어떤 화려한
단순한 마케팅 문구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실제로 과거 인도 자주포 도입 사업 경쟁 당시 러시아의 최신형 자주포 무스타-S가 거센 모래 폭풍을 맞고 엔진이 과열되어 언덕을 오르지 못하고 멈춰섰지만 당시 경쟁자였던 K9 자주포만이 유일하게 모래 폭풍을 뚫고 엔진 굉음을 울리며 언덕을 통과하자 이를 지켜보던 인도군 관계자들 입에서 샤바스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오기도 했죠. 무적의 K9 부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오늘의 한 줄 평, K9 이제 화성만 가면 된다. 전세계 방산 시장을 그야말로 휩쓸고 있는 대한민국 명품 자주포 K9이 앞으로 10년을 넘어 20년 뒤에도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킬 운명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바로 미 육군이 자신들의 차세대 핵심 사업이었으나 기술적 한계로 포기했던 58 구경장 초장거리 포신을 한국의 K9 자주포에 통합하는 연구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향후 20년간 K9이 경쟁자들을 완전히 따돌리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시대를 열어줄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전세계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자주포들 중에서 왜 오직 대한민국의 K9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지목되는지 오늘 그 반전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18일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인 인사이드 디펜스에 따르면 미 육군은 한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새로운 연구개발 협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하고 과거 자신들이 기술적 난관에 부딪혀 중단했던 사거리 연장 자주포, 즉 에르카급의 주포를 부활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 육군이 차세대 자주포 개발 사업에서 겪은 쓰라린 실패를 한국의 검증된 기술력으로 만회하겠다는 사실상의 긴급 SOS 신호라고 해석해도 무방한데요. 하나 측 대변인은 이 협약에 대해 이는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산업계와 정부 파트너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핵심 기술 데이터와 전문 지식을 교환하는 협력적 합의라고 밝혔는데, 즉 이 공동 연구 과정에서 얻게 되는 모든 핵심 기술과 귀중한 데이터는 한국 측이 미국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승인 절차나 허가 없이도 독자적으로 채택하고 우리 군의 무기체계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는 우선 미 육군이 개발한 장포신 주포를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신뢰받는 K9A1 궤도형 자주포 모델에 통합하여 테스트한 후 이 기술을 바퀴가 달린 차륜형 자주포나 하나가 개발 중인 다른 최신 장비들로 유연하게 전환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미국은 왜 하필이면 전 세계 유수의 자주포들 가운데 한국의 K9을 꼭 집어 선택했을까요? 사실 한화는 지난 2024년 11월 미 육군 지도부가 차세대 자주포 도입을 위해 전 세계의 52 구경장 자주포를 시찰하던 당시 K9A1 시연을 그야말로 완벽하고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성공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미 육군 획득 군수 기술 담당 차관보인 더그부 씨는 나토 표준 주포인 K9의 신형 첨단 탄약을 결합할 경우 과거 자신들이 에르카 프로젝트에서 목표로 했던 사거리 요구 조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죠. 이에 실제로 미국은 이미 자신들이 개발한 신형 램제트 탄약이나 XM115와 같은 초장거리 포탄을 K9 자주포에 장착해 발사하는 실험을 실제로 진행했고, 당시 무려 70km 떨어진 표적을 오차없이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주력 자주포 M109 팔라딘은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실험을 진행할 수조차 없는 상황인데, 팔라딘은 설계된 지 무려 60년이 넘는 낡은 플랫폼으로 포신의 길이도 39 구경장이기에 램제트나 XM115와 같은 고성능 장거리 포탄의 엄청난 압력과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 육군이 실전 배치해서 운용 중인 자주포 중에 52 구경장 이상의 장포신 자주포가 단 한 대도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39 구경장에서 52 구경장을 패스하고 58 구경장으로 퀀텀 점프하려다 결국 실패해 이도저도 아니게 된 것이죠. 반면에 한국의 K9은 이미 오래전부터 52 구경장 포신을 기본으로 채택하여 운용해왔으며 사막의 열기부터 설원의 혹한까지 전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기후와 지형에서 그 성능과 내구성을 확실하게 검증받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수십 년간 쌓인 검증된 데이터와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안정성이었던 것이죠. 결국 미 육군은 자존심을 세우며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느라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느니 이미 전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은 한국의 검증된 52 구경장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사업 실패를 선언하고 접어버린 그 어려운 기술을 한국의 K9에 달아서 심폐소생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K9의 성능이 확실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당시 미 육군의 에르카 프로젝트가 좌초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포신의 마모와 심각한 내구성 저하 문제였습니다. 미군은 사거리를 기존 40km 수준에서 최대 70에서 100km까지 늘리기 위해 포신의 길이를 58 구경장 약 9m로 극단적으로 늘리고 엄청난 추진력을 얻기 위해 고압의 장약을 사용했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열과 마찰력을 기존의 금속 재질이 견디지 못했고 몇 번 쏘지도 않았는데 포신 내부가 깎여나가거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최신 구경장을 기존 M109 팔라딘의 차체를 개량해서 쓴다는 되도 않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건데, 무리하게 김포를 얹다 보니 무게중심이 무너져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졌고 사격할 때마다 차체
차체가 심하게 요동치며 균형이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세 번째는 자동장전 장치의 복잡성과 잦은 고장 문제였습니다. 긴 포신에 맞춰 새롭게 설계된 자동장전 장치는 야전의 거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빈번하게 고장을 일으켰으며 미육군이 요구하는 높은 신뢰도를 전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58 구경장 K9 통합 모델은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건 K9 플랫폼이야말로 미국의 실패를 극적인 성공으로 뒤바꿀 수 있는 전세계 유일의 그리고 맞춤형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부족했던 몇 가지 부분들을 한국의 기술이 완벽히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세계 최고의 특수강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그리고 포스코가 오랜 기간 협력하여 포신 내부의 미세한 균열을 막고 극한의 고압을 견뎌내는 독자적인 합금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수천 대의 K9이 전 세계 전장에서 수만 발의 실사격을 통해 증명해낸 의심할 여지가 없는 데이터이기도 하죠. 특히 포신 내부의 마모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초정밀 크롬 도금 및 코팅 기술을 독자 개발한 한국인데요. 한국은 포신 내부에 아주 균일하고 단단하게 크롬을 입히는 전기 도금 기술과 레이저 코팅 기술 분야에서 미국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뛰어난 양산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대구경 포신을 정밀하게 깎을 수 있는 곳은 워터블리트 아스널 단 한 곳일 뿐일 정도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상태인데요. 반면에 한국은 숙련된 기술 인력과 최신 자동화 설비를 통해 고품질의 58 구경장 포신을 일정한 품질로 그것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국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압도적인 차체 강성과 서스펜션 기술력을 지녔습니다. K9은 애초에 설계될 때부터 58 구경장 이상의 고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넉넉하게 과잉 설계된 명품 무기입니다. 특히 K9에 적용된 유압식 서스펜션은 미국의 M109와 달리 땅의 지지대를 박지 않고도 사극의 충격을 차체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9m에 달하는 58 구경장 포신의 강력한 반동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적 해법이자 K9 자체가 명품으로 불리며 차체만 따로 수출되기도 했던 이유이죠. 이미 유마 사격장에서 K9A1에 미국의 램제트 탄약을 장착해 70km 사격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포탄 기술과 한국의 차체 기술의 결합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한 셈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0km 사거리의 지능형 탄약과 이를 버텨내는 초강력 자주포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한 명실상부 아니 비교 대상이 없는 포병 최강국이 됩니다. 사거리가 100km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지상군의 전술교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혁명적인 사건인데요. 단순히 거리만 따지고 봐도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 시 개성, 해주, 연안 등 북한의 주요 군사 요충지는 물론 황해남도와 강원도 북쪽의 상당 지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 등 남해안에서 발사할 경우 일본 대머도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죠. 또 최근 자주포의 해안방어가 추세가 되는 상황에서 K9 자주포를 서해 5도와 같은 도서 지역의 해안포로 배치한다면 서해의 군사적 균형과 해상 통제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존 40km급 사거리로는 해안에서 가까운 연안 방어만 가능했지만 사거리가 100km로 늘어나면 백령도나 연평도와 같은 서해 5도가 가라앉지 않는 이지스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국 어선과 함정이 내려오는 주요 길목을 대부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거리가 상대 자주포 대비 압도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게임 불가인 것이죠. 시발 게임 더럽게 하네의 실전형. 우선 대화력전에서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완벽한 우위를 점하게 되는데 북한이나 잠재적 적대국의 방사포 사거리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일방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하죠. 또한 비싼 미사일과 저렴한 포병의 경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지대지 미사일이 담당했던 장거리 종신 타격 임무를 발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지능형 포탄이 대체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전쟁 수행 능력의 핵심인 가성비 측면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위를 제공하며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약해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 육군과의 기술 협력 성공은 향후 미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K9 기반 모델이 선정된 확률을 사실상 100%에 가깝게 만드는 보증수표가 됩니다. 세계 최대의 방산 시장인 미국 본토에 그것도 미국의 자존심인 육군 포병 전력의 핵심 무기를 한국산으로 채우는 역사적인 쾌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게 되는 기술적 파급 효과, 즉 스피로버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 58 구경장의 고압력과 고열을 견디는 금속공학적 데이터는 향후 레일건이나 전열화학포와 같은 SF 영화성 무기들을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자료가 됩니다. 또한 미 육군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수준의 자동장전 장치 기술은 현재 한국군이 개발 중인 K9A3 완전 무인 자주포의 완성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결국 K9 자주포는 향후 30년간 전세계 자주포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100년 동안 그 어떤 무기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이처럼 K9의 가장 무서운 점은 현재의 성능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K9은 K9A1을 거쳐 완전 자동화된
무인화된 K9A2 그리고 무인화된 K9A3로 이어지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진화 로드맵을 가지고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는데요.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공개한 K9A3 관련 영상을 보면 하나가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해 얼마나 큰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Korea's journey to the K9 didn't stop there. To ensure that the dedication and efforts of its heroes is not in vain, the K9 continues to evolve. In 2018, the K9 was upgraded to K9A1, featuring GPS, auxiliary power, and rear-view cameras. It is now deployed and will be upgraded to K9A2, featuring full automated systems with an increased round per minute by 2027. Ultimately, K9A3 will be fully unmanned. 현재 K9A2가 지금 체계 개발 단계에 들어가서 27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무장 부분에는 크롬 도검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고, 장약이 또 신규로 또 새로 개발이 됨으로 해서 K9A3는 원격 제어에 의한 완전 무인화로 보시면 됩니다. 자주포의 기동과 사격이 원격 제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이 될 것이며, 장착되는 포탑이 포탑 단독으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화력 효과가 K9A2 대비해서 배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자주포가 앞으로 개발될 K9A3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argeting mass production by the 2030s, the K9A3 will be developed through the cooperative work of seasoned and new generation researchers. Led by veteran researchers who have dedicated their lives to developing the K9, younger researchers will be trained to become the next leaders of the K defense. Just as the K9 developers shaped the boom of the K defense today, the current efforts will drive its new future success. Hanwha Aerospace is working closely with the government and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to prepare for the next chapter of the K9 and the K defense. 한편 최근 중국의 최신 자주포 부대의 근황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폭소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자주포는 반동 제어, 정확도, 내구성 등 여러 면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런 기술적인 스펙을 다 떠나서 21세기 최첨단 시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목격되고 있는데, 또 그거대로 화제입니다. 최근 공개된 중국군 훈련 영상을 보면 겉모습은 번지르르한 최신형 155mm 자주포 내부에서 병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원시적인 수동 조작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거기서 멈췄다면 다행이지만 심지어 그들이 하는 훈련을 보면 이게 진짜 보면서도 눈을 의심할 만한 원시적인 훈련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开始1 2做的要快要快咱们在考核的时候比武的时候明确目标是冲回炮场去到时候你的心跳肯定会加快而且还有就是在考核的时候你一定会特别紧张你的心跳也会加快扎实准备好开始不要抖，手要稳，好，不错。调整呼吸，手要稳，手要稳，要准要快，好。15秒，要快，要快，要快，对准了，不要抖，手不要抖。现在就是你在对准明阳镜里边的刻度线，你手这么抖能对准吗？停！你告诉我，你刚才为什么为什么越往后越慢？不应该是越往后越熟练的吗？为什么？为什么？你说话，你要告诉我你问题出在了哪里？你觉得你哪里慢了？为什么慢？我再想办法帮你解决。你不说我怎么知道你哪里慢？我怎么帮你解决？你能不能说话？你看我是多长时间完成的？穿针引线，一方面训练瞄准操作的精细程度，另一方面解决闭气的问题。但林伯杰的态度却让张开义逐渐失去耐心。不要紧张，
调整好你的呼吸。10秒。他还是就是开始的时候也是做不好，他还是不愿意去跟我沟通。他可能是觉得，有可能是我在刁难他也好，他感觉我给他这个任务，他有可能有点完不成。他总觉得他在考虑他身体有多么不舒服，他有多么累。他这个就是从小到大头一次来这么高的这个高海拔的地方。咱们是一个炮班，为什么叫协同训练？需要每一个人的配合。所以你在训练中你遇到什么困难，一定要跟我说。前3根我就感觉我就想让他的手不抖，我就慢慢地憋着气，有点小憋气。你这样是不对的，你必须要就是调整呼吸，让呼吸平稳。你越憋气，你这个可能是当时你的手不抖了，但是一旦你这下没有成功，或者说你去穿下一个的时候，你会发现他的心跳会更加加速，你会更紧张，感觉脑瓜子嗡嗡的，有点晕。对，那咱们的作战环境就这样，你到这边，你说你只能选择去克服它，你不能说是你头一痛，你这个这个脑袋一晕，你就老想着头疼，那你怎么能穿进去？沟通中，张开义深深地认识到新环境所带来的改变，并不是所有人都能良好地面对缺氧所带来的种种问题。把这桶水想做成弹丸，然后通过2个杆把它抬起来，练到水的晃动不能超过这条黑线，不到1厘米的误差。都是正常，两脚分开，稳住，不要晃。1、2、3、4。你的口令声音太小，你不是比他高一点吗？就是你要找你这个胳膊的长度，你不能你也完全这样伸直。1、2、3、4。不要左右抖，不要慢点。相互看着彼此，哎，他走多快，你走多快，相互去迁就，相互去磨合。1、2、3、4。不要抖，稳住。所以你俩眼睛就是盯着这条线，一直看这个线去抬。口令、限制线、步幅、身高，各种细节的设定，看得出张开义想要赢的决心。好，盯住线。1、2、3、7。好，转得高一点，快点。好，稳住。右面再高一点。好，稳住，不要晃，不要抖。落，我头晕。放。好，坐下休息会儿，帮着调整呼吸。准备，好。1、2、3、7。左边高一点，快点。好，稳住。好，稳住。好，放。不是班长，我感觉我们2个找感觉的话，这感觉太难了，就感觉这东西太微妙了。然后我们2个的话很难配合到一起，而且你看，它这个线离那个水太近了，只有1厘米左右，就感觉有点太苛刻了吧。你看，如果你能把这一桶水端平，那你到炮上，那弹丸你岂不是端得更平？水你都可以端平，对吧？主要它是一桶水，它不是一个弹，说不定我到时候抬弹，我可能抬的就比它好。你想想，你的意思就是抬弹比较简单，抬水比较难。那如果水都能平了，是不是弹就更能平了？高射角的实弹射击进入最后的倒计时，和其他班级相比，刚刚下连的新兵在默契程度和团队协作上边已经落后很多。想要在这一次的射击中扛下荣誉，面对高原环境对生理的挑战，新队员对训练方式的质疑，张开义对训练的严苛丝毫没有让步。 이들이 자랑하는 050 자주포는 노린코가 2005년부터 생산한 모델로 1999년에 개발된 우리 K9보다 훨씬 늦게 나온 신형이지만 그 실체는 충격적일 만큼 구형입니다. 36세 리얼리즘이 새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 58년 개띠였달까. 도대체 중국은 왜 이런 원시적인 훈련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이것을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며 홍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기적 성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이에 인간의 수동적 능력에 따라 자주포의 위력이
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호영의 장약 장정 과정은 여전히 수동적입니다. 포탄만 기계가 밀어넣을 줄 뿐 사거리에 맞춰 화학량을 조절하고 그것을 약실에 밀어넣는 힘든 작업은 여전히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그러니 체력을 길러야 한다로 귀결. 둘째, 신관 설정 역시 수동 조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K9은 사격 통제 컴퓨터가 계산한 값이 장전 과정에서 유도식 신관 설정기를 통해 자동으로 포탄에 입력되어 병사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지만 중국의 공호영은 병사가 전용 렌치 같은 도구를 들고 포탄 코 부분의 신관을 일일이 돌려서 시간을 맞추거나 수동 설정기에 포탄을 꽂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 바늘 꽂아서 미세한 손기술을 연마해라로 귀결. 그중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최종 조준 단계에서 드러나는데 K9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GPS와 관성함법 장치가 알아서 호신을 목표물로 정렬시키고 오차가 생겨도 컴퓨터가 1초 만에 보정해주지만 공호영은 자동 방열 후에도 병사가 직접 광화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수동 핸들을 돌려 십자선을 맞추는 파인튜닝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넣듯이 조준경의 눈금을 미세하게 맞추는 장인정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장비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이죠. 자주포 훈련하랬더니 생활의 달인 찍고 있음. 기계가 구리니까 몸으로 때우는 걸 숙련도라고 포장하는 건데 우린 재밌었으니까 서로 윈윈이네요. 오늘의 한 줄평. 한국은 K방산, 중국은 C방산, 차이나서 차이나. 세계 최고의 MLRS인 대한민국의 괴물 천무가 드디어 에스토니아에 수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의 완제품이 발트의 연안 국가에 사상 처음으로 진출하며 경고했던 북유럽 방산 시장의 문을 활짝 여는 결정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쾌거라 할 수 있는데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도입 수량은 총 6문이며 전체 계약 규모는 한화로 약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폴란드 잭팟을 비롯한 수십조 원 단위의 K방산 계약들 속에서 고작 발사대 6대 5천억 규모를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현지 군사 전문가들과 나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폴란드 호마르 K 290문 도입 계약과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전략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는 놀라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고작 6대의 발사대가 이토록 유럽 안보의 판도를 뒤흔든다는 평가를 받는 것인지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스그릿. 이번 에스토니아의 천무 계약은 유럽 전체로 보았을 때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 쾌거이며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발트 3국 중에서는 최초로 한국산 전략 무기를 도입한 기념비적인 수출 성과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지리적으로 동쪽 끝에 위치한 나르바강을 자연 경계로 삼아 거대한 군사 강국인 러시아와 코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야말로 서방세계의 최전방 위치에 놓여 있는데요. 앞서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르바 지역을 콕 집어 이곳은 역사적인 러시아의 고유 영토라고 직접 언급하며 긴장감을 조성했을 만큼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나르바 지역은 언제든지 제2의 돈바스가 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분쟁과 갈등의 불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세계 최강의 지상 화력 체계인 천무가 도입된 것인데 에스토니아 국영방송 매체인 ERR은 이번 천무 도입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그야말로 폭발적인 기대감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ERR은 천무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며 미국산 하이마스 대비 2배의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전세계 최고의 MLRS라고 극찬하고 있죠. Eesti ostab 6 Lõuna-Korea mitmikraketiheitjat Chunmoo, mis peaksid kohale jõudma 2 aasta pärast. Täna allkirjastatud 290 miljoni euro suurune leping hõlmab ka kasutus- ja väljaõppetoetust ja investeeringuid Eesti kaitsetööstusesse. Praegu ostab Eesti 6 Lõuna-Korea mitmikraketiheitjat Chunmoo, kuid tulevikus on võimalik süsteeme juurde hankida. Peamine eesmärk on kaitseväe süvalöögivõime suurendamine. Süvalöögivõime HIMARS-i näol on meil juba olemas, aga teise täiendava süsteemi toomine on ülivajalik. Kuni 300 kilomeetrit on Chunmoo laskeulatus. Nad töötavad edasi ka selle nimel, et jõuda 500 kilomeetrini. Rakettide laskeulatuselt on Chunmoo USA HIMARS-iga üsna sarnane. 2 süsteemi üks suuremaid erinevusi peitub laskeseades. Compared to our HIMARS, there's only one port. We had to using 2 ports. It means we had to double capacity. We are using, for example, left side we had to 80 kilometer, right side 290 kilometer missile. We are also use dual use. It means we are providing more versatile operation capability. Nii Chunmoo kui HIMARS on ratasplatvormil olevad mitmikraketiheitjad ja peamine erinevus on selles, et Chunmool on suurem tulejõud ja seetõttu on ka masin raskem, samas HIMARS on
palju kergem ja omab suurt strateegilist mobiilsust. Laanemetsa sõnul on kahe süsteemi väljaõppe enam-vähem sarnane ja raketi suurtükiväelased peaksid lõpuks oskama kasutada mõlemat. Lõuna-korealased on Chunmoo väljaõppega ka abiks. Esimesed süsteemid peaksid Eestisse jõudma 2 aasta pärast. Nõudlus on turul aga väga suur. We have to change and transfer our current processing line to adding to our pull-up and double-up some capacity. So we have to on-time delivery capability. We are in case of some Poland, we delivered more than 1,000 missiles within 1 year. Kaitsevaldkonna pikad tarneajad on olnud murekohaks juba mõnda aega. Pevkuri sõnul on Eesti hanked olnud enam-vähem graafikus, kuid on ka üksikuid viibimisi. Üks neist on keskmaa-õhutõrjesüsteem Iris-T, mis saabub aprillis. Algse plaani järgi oleks võinud olla selle aasta lõpus kohal, aga kuna Ukrainas on sõda käimas, siis Saksa valitsus palus, et kas me võiksime siis anda oma süsteemi kiiresti ukrainlastele ja võtta selline pooleaastane siis täiendav aeg ja me olime sellega nõus, kuna ukrainlased vajavad praegu rohkem. Täna sõlmitud lepingu kogu maksumus on pea 290 miljonit eurot. Selle osana teeb Lõuna-Korea kaitsetööstusettevõtte Hanwha investeeringuid ka Eesti kaitsetööstusesse, mis peaks 10 aastaga tooma siia tagasi 40–60 miljonit eurot. 이번 도입으로 천무는 K9 자주포의 뒤를 이어 발트 국가 및 유럽의 표준 활용 무기가 될 가능성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인접국인 노르웨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의 연안 국가들은 물론 루마니아와 방산 선진국인 프랑스까지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미 세계 자주포 시장의 75% 이상을 석권하며 베스트셀러가 된 K9 자주포와의 시너지, 즉 패키지 딜 효과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미 K9 자주포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유럽 국가들의 후속 포병 전력으로 천무가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번 특정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 운용 시스템과 유지 보수의 효율성 때문에 계속 그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락인 효과가 거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일부 네티즌들은 천무 6대의 수량은 뉴스거리도 아니다 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씩 살펴보죠. 우선 화력의 질적인 측면에서 천무와 K9 자주포를 비교해보면 천무 6대는 자주포 약 30문에 동시 일제 사격과 맞먹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단위 면적당 쏟아붓는 압도적인 화력 밀도에 있는데요. 우리군의 전투 실험 결과 K239 천무 한 개 대대가 투사하는 화력 효과는 기존의 K9 자주포 한 개 대대보다 약 4.5배나 우위에 있다는 놀라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10발 사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활지에서의 적 피해율은 K9 대대가 40.8%인 반면 천무 대대는 무려 179.4%라는 초현실적인 살상력을 보여주었죠. 또한 방어가 용이한 삼림이나 도서 지역에서의 피해율 역시 K9 대대가 34.4%에 그칠 때 천무 대대는 145.6%를 기록하며 지형을 가리지 않는 파괴 신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이건 K9이 약한 것이 아니라 천무의 화력이 터무니없이 강하다는 것이죠. 천무가 순간적으로 쏟아붓는 고밀도 집중 사격 TOT와 일제 기습 사격 능력은 과거 ZC 포병 전력 수십 대가 며칠 밤낮을 쏘아야 달성할 수 있는 화력을 단 몇 분 만에 투사하여 축구장 수십 개의 면적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발사대 숫자가 적을수록 적의 최우선 타겟이 되기 때문에 생존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천무는 바로 이 생존성 부분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10톤 규모의 대형 전술 차량에 탑재된 차륜형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도 신속한 기동과 사격 전개가 가능해 작전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특히 전장에서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를 대비해 럼플렛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데 적의 소중하게 공격을 받아 타이어가 파열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시속 45km의 속도로 주행하여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여기에 더해 사격 통제 장치가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어 버튼 하나로 신속하게 목표를 타격하고 적의 포병 레이더가 궤적을 역추적하기 전에 빠르게 이동하는 슈덴스쿠 전술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천무와 같은 다연장 로켓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현대전은 아군 병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상군을 투입하기 전 다연장 로켓으로 적의 진지를 먼저 쑥대밭으로 만든 뒤 무력화시키는 선타격 후 진입 교리가 핵심입니다. 천무는 단순히 전선의 보병을 지원하는 전술 무기 수준을 넘어 정찰 드론이나 위성으로 식별된 적의 핵심 표적을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정밀 타격하여 전장의 판도 자체를 바꾸는 전략 무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즉, 단 6대만으로도 적의 주요 보급로나 지휘부를 마비시키기에 충분한 진정한 의미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극소수의 하이마스만으로 거대한 러시아군을 벼랑 끝에 몰아넣었습니다. 2000년
2022년 6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처음 보낸 하이마스는 단 4대에 불과했는데요.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를 꺾고 전세를 역전시켰다고 평가받는 2022년 여름 시점에도 우크라이나군이 실제 운용한 하이마스는 총 12대에 불과했습니다. 전선의 길이가 무려 1000km가 넘는데 이 적은 숫자로도 러시아군 전체를 공포에 떨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소수의 하이마스가 만들어낸 전과는 상상을 초월했는데 배치 후 첫 한 달 동안 러시아군 후방 깊숙이 위치한 탄약고와 지휘소 50여 곳을 정밀 타격해 러시아 포병의 화력을 급격히 위축시켰고, 특히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남부 헤르손 수복 작전 성공의 70%는 오로지 하이마스 덕분이라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당시 하이마스 4대가 3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동하며 무려 120개의 표적을 타격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당시 러시아 국방부는 하이마스를 전부 파괴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 전쟁 1년차까지 단 한 대도 파괴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쏘고 나서 2분 안에 사라지는 신출기몰한 기동성 때문입니다. 심지어 에스토니아가 도입하는 천무 6대는 화력면에서 하이마스 12대와 맞먹는 수준이니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에스토니아라는 국가의 취급을 고려하면 천무 6문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며 오히려 전례 없는 초고밀도 중무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천무 300에서 400대를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에스토니아 인구는 약 136만 명으로 대전광역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상비군 병력 역시 7,000명에서 7,700명 수준으로 이는 한국 육군의 한개 사단 병력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이죠. 그런데 이 작은 7,000명 규모의 군대가 천무 6대에 기존 하이마스 6대를 더해 총 12대의 전략미사일 발사대를 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군인 1인당 화력 밀도로 환산해보면 더욱 놀라운데, 세계적인 포병 강국인 한국조차 약 50만 대군이 천무와 에메랄스를 합쳐 병력 2,500명당 발사대 한 대꼴인 반면 에스토니아는 병력 580명당 한 대꼴이니 미사일 화력 밀도는 세계 최강 한국 포병의 4배에 달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이번 계약 금액 5천억 원 가운데 대다수가 미사일 구매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천무 발사대 6대라는 적은 수량에 비해 총 계약 금액이 5천억으로 추산되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인데요. 한국군 납품가를 기준으로 볼 때 천무 발사대 차량 한 대의 순서 하드웨어 가격은 약 50억 원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출 시에는 예비 부품, 통신 장비, 초기 셋업 비용, 그리고 미사일을 실어 나르는 탄약 운반차가 세트로 따라가기에 보통 대당 총 프로그램 코스트가 150억에서 200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계산해도 전체 예산 5천억 원 중 발사대 값은 많아야 1,000억 원, 즉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교육비와 기술 지원비를 제외하더라도 에스토니아는 최소 3천억 원 이상을 미사일 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주력 239mm 유도 로켓이 발당 2억 원, 전술 탄도탄이 CTM-290이 발당 약 20억 원 수준으로 대략 CTM-290 미사일 50발, 239mm 유도탄 800발을 확보해 전선을 초토화할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는 천무 6대가 약 60회에서 70회 이상 재장전하며 쓸 수 있는 엄청난 물량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발사대가 아니라 탄약고를 샀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에스토니아가 이미 미국산 하이마스 6대를 운용 중인데 왜 굳이 한국산 천무를 추가로 구매했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이마스 6대를 인도받는데 걸린 기간도 약 2년 5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진짜 이유는 하이마스의 초도 물량 6대가 아닌 후속 물량과 탄약 제곱 문제 때문인데요. 에스토니아가 받은 하이마스 6대는 미국이 기존 대기열을 무시하고 특별히 패스트 트랙으로 건네준 것으로 에스토니아 2차 물량은 4년 뒤인 2029년에 줄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장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인 에스토니아 입장에서 4-5년의 대기 시간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 공백을 의미하므로 2년 내 도착을 보장한 한국의 천무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발사대보다 미사일 납기 문제는 훨씬 더 심각했는데요. 현재 미국이 생산하는 GMLRS나 에이테킴스 미사일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우선 배정되고 있어 에스토니아 같은 구매국은 돈을 내고도 물건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2022년 에스토니아가 처음 하이마스 도입 계약을 맺을 당시 미국은 자국 재고 부족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유로 에스토니아에 판매할 수 있는 전략미사일 에이테킴스 수량을 딱 18발로 정했습니다. 18. 반면 한국은 그야말로 미친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폴란드는 천무 도입 단 1년 만에 미사일 1000발을 공급받았습니다. 이런 능력을 지닌 국가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으며 현재까지 폴란드는 천무 도입 1차 계약에서만 수천 발의 유도탄과 상당수의 전술 탄도탄을 단숨에 확보했죠. 항공모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탑재되어 있는 함재기이듯 에메랄스의 핵심은 결국 쏠 수 있는 로켓 미사일의 질과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무는 양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하이마스를 압도하는데 122mm, 130mm, 227mm, 239mm, 400mm, 600mm 등 사실상 현존하는 모든 구경의 로켓과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세계 유일 만능 플랫폼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백미는 바로 122mm 로켓 운용 능력인데요. 한국은 폴란드의 요구를 수용해 122mm 무도 로켓 포드를 천무에 통합할 수 있도록 개량해 주었습니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구수련제 재고 탄
탄약을 천무로 쏠 수 있다는 뜻으로 전시 지속 능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죠. 폴란드 국영방산 기업 메스코가 생산하는 M21 페닉스 122mm 로켓은 이를 발사할 기존 플랫폼이 노후화되어 폴란드는 이 로켓 수천 발을 전량 폐기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메스코의 부도가 사실상 확정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천무가 이 로켓을 쏠 수 있게 되면서 메스코 입장에서는 향후 수십 년간 122mm 페닉스 로켓을 대량으로 찍어낼 확실한 일감과 시장을 보장받아 기사회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미국 하이마스는 기본적으로 패스형 플랫폼이라 호환 자체가 불가능한데 하이마스가 운용 가능한 구경은 딱 세 가지로 227mm, 610mm 그리고 최신의 430mm급이 전부입니다. 근데 뭐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니 말 다했죠. 천무의 놀라운 점은 앞으로도 쭉 지나고 있다는 것인데 천무 3.0 프로젝트를 통해 미사일 라인업을 미친 속도로 더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지상 공격뿐만 아니라 해상의 적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대한미사일 통합 개량형, 고고도에서 활공하며 적의 방공망을 회피하는 차세대 초장 사거리 활공 유도탄, 심지어 고객이 원하면 해당 국가의 로켓도 쏠 수 있게 포드만 레고 블록처럼 바꾸는 혁신도 진행 중이죠. 뭐 이러니 천무를 구매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 오늘의 한 줄평, 천무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800km까지.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